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3년 10월 2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글, 빙 및 기타 검색 엔진의 생성 AI 수용이 680억 달러 SEO 산업을 위협하는 이유. 라비센 에코노 타임즈에서 보도를 할 내용입니다. SEO 산업이란 것은 Search Engine Optimization,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생성 도구들은 사용자들이 URL의 바다를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답변을 조합하여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정보의 출처에 대한 불투명성, 유각화된 답변의 가능성 및 저작권 문제와 같은 AI 기반 검색 엔진의 부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결과는 구글과 같은 회사들이 만든 680억 달러 규모의 검색 엔진 최적화 산업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25년 동안 SEO를 사용하여 검색 엔진들이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결과에서 그들의 콘텐츠를 가능한 한 높게 공유하도록 설득해왔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 조언하는 컨설턴트와 마케터 업계도 형성이 됐습니다. 온라인 검색 작동 방식. 온라인 콘텐츠 제공 업체는 사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검색 엔진 최적화, 유료 배치 및 배너 표시 등 다양한 검색 엔진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 왔는데, 예를 들면 한 뉴스 웹사이트는 사용자가 홍수나 정치 위기에 대한 최신 정보를 검색할 때 구글과 빙의 내용을 올릴 수 있도록 헤드라인과 메타데이터의 주요 단어를 강조하는 데 도움을 줄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흘러왔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생성형 AI가 검색 프로세스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해서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온라인 검색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구글의 바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AI, 바이두의 어니, 덕덕고의 더거시스트 등이 그 예이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워드나 질문에 기반하여 링크 목록을 얻는 대신 생성 AI는 단순히 답변 형식의 텍스트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아, 조금 맛은 봤어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들은 지리에 대한 인공지능의 생성한 응답을 읽음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그 긍정적인 측면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역량. SEO 산업은 2022년 전 세계에서 681억 달러를 창출했는데 2030년까지 1296억 달러를 이룰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런 전망이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산업이 쇠퇴할 위기에 빠졌다. 검색 엔진의 경우 온라인 검색 서비스를 수익화하는 것이 주요 수입이었다. 이런 얘기죠. 구글의 2022년 매출이 약 58%, 즉 거의 1625억 달러가 이러한 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하는 구글 에즈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이 생성된 인공지능 답변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전략을 고안함으로써 손실을 상쇄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저간 이게 이챗 GPT나 생성 AI가 그 활동은 됐는데, 현재로서는 온라인 검색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은 현재로서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생성형 AI 모델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고려할 때 결국 이러한 모델이 그들의 일을 더 잘하게 되어 SEO 산업을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결국 검색 엔진은 망할 거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마침 어떤 제가 그 나름대로 그 전문가하고 대화를 한 게 있는데, AI에는 두 가지가 있다. ANI라는 게 있고 AGI라는 게 있는데, AI는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어떤 족고 전문 분야, 과학적인 분야, 이런 걸 거고요.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는 범용성,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픈 AI의 뜻은 알고리즘을 공개해서 사전에 문제를 없애려고 한 목적이었는데, 이게 구글이나 빌 게이츠 같은 애들이 뭔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 오픈 AI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이 좀 현재 숨겨지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데 좀 경각심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목적을 넣은 인공지능 설계자가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AGI의 알고리즘 욕망, 목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환경 오염의 주범이 누구냐? 이렇게 AI한테 물어본다면은 AI가 그거는 바로 너다, 너희들이다, 인간들이다.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그럼 AI가 우리가 그 많은 미래 영화에서 봤듯이 인간을 말살하는 프로그램을 돌릴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무서운 미래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이 알고리즘 욕망 어떤 목적이 들어가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 한마디로 그 AI라는 것은 챗 GPT가 그런 건데 알고리즘은 뭐 이 언어의 문법 이런 걸 모른다 이거죠. 단어의 발생 빈도수를 기반으로 한다.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답변들을 해내는데 종전에 AI가 없었다면은 아날로그적인 전형적인 예는 뭐냐?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그게 뭐냐 그러면 성서다 이게요. 그게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나오면서 갖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무슬림 같은 경우에도 파가 시아파, 수니파들이 나눠지고 또 기독교 쪽에서도 수많은 종파들이 퍼져 나가고 뭐 이런 건데 여기에 어떤 목적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분명히 그 종교 전쟁이나 이런 거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인공지능은 ANI 역할로만 그래서 규정되어야 된다. 현재의 지식은 구글이 되었다. 학교 고사는 지식의 소매상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렸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화면만 보여주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여기에 이제 요즘 나오는 그 교사의 인권, 교권 뭐 이런 것들이 좀 허망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문가의 견해를 제가 청취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뭐 이런 수준으로 의견을 제시할 능력은 안 되고 나름대로 그 IT 계통에서 오랜 동안 일하신 분의 견해를 좀 말씀드린 겁니다. 목로 동심 파괴, 시멘트 어깨에 밀린 소각장 사업, 현재 지자체하고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그 발생지 처리 소각장 그 추진에 대한 히스토리와 문제점들을 고발하는 그런 방송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춘과 이재명이 쓰레기 소각 전체 처리 공동 서명했다. 이게 이제 그 인천시장하고 경기도지사 시절 때 둘이서 짝짝꿍이 맞았고 여기에 그때 이제 조명래라는 사람이 환경부장을 했는데 지자체 자체 소각장 건설 정책 시동으로 화답을 했다. 그리고 또 이 조명래는 환경부장이 이루 있었는데 환경부 장관이 바뀌면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로 합류를 했다. 그런데 이 고발하는 그 이 목로 이분이 이름 제가 압니다. 김정민 몽골 박사라고 돼 있어요. 박남춘 환경부 장관 교체 후 사장에다 촉구했다. 그리고 이미 민간 소각장 처리 시설 충분한데 얘네들이 왜 이거를 그 각 지자체에서 하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해서 고발성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박남춘, 오세훈, 한정의 사자회동. 여기에 이제 오세훈이 끼게 됩니다. 서울시장이. 그리고 또한 송영길 뇌물수수 소각장 인허가 국토부와 입법부에 로비를 했다. 그래서 2003년 9월 27일 서울중앙지검이 반부패수사 2부가 그 송영길의 용산구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소개를 쭉 그 히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1년 4월 13일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을 공포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핵심적인 거는 입지 선정 시 그 지방자치 협의 대상 범위가 2km 범위 이내 거를 범위 300% 이내로 하면은 입지 선정이 매우 수월해진다. 이런 것을 입법을 그 개정 처리한 국회의원 놈새끼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은 여기에 2020년 12월 23일 임종성 포함 국회의원 13명 폐촉법 개정안 발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쉽게 소각장을 만들 수 있는 법을 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 이유들은 앉아서 그냥 돈을 빼먹겠다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죠. 노조 출신 국회의원과 환경부 장관이다 현재 그 이 임종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간담회 등 이용해 가지고 인센티브 지원도 약속을 하고 또 노조가 만든 시민단체는 이제 이 형식상 반대 시위를 하면서 견학 등을 통해 가지고 아 괜찮네 뭐 이런 거를 유도하면서 국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그냥 넘어가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어영 언론사가 와서 취재해서 가게 만들게 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임정성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노조 출신 국회의원이랍니다. 인천시는 이대로 마냥 지루하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반대 시비에 나온 영정국제도시 소각장 반대라는 어떤 단체가 하는 건데 반대 시위를 해놓고 나중에 이게 결말에 이렇게 써놨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인천 모범 운영 사례의 시찰을 통해 주민의 이해와 협의를 구할 절호의 기회로 삼는 역발상의 적극적 행정을 펼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지방정부는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협치의 결단을 조속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9월 1일 영정국제도시 소각장 반대. 이게 반대가 아니고 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은 반대로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인천시를 통해 가지고 역발상을 통해 가지고 어? 적극적 행정을 펼칠 기회로 뭘 가르치면서 하려고 그래요. 이놈들이. 반대 시위 이름으로 사실은 소각장 건설 추진하는 꼼수다. 민간시설 소각장 가동률 현재 60% 수준밖에 안 된다. 이 고발 방송하는 그 김정민 박사는 자기가 쭉 여러 가지 많이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60%뿐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거죠. 현재로서는. 그리고 노조가 만든 한국종합기술의 소각장을 다 100% 수의 계약하게 돼 짝짝꿍 돼 있다 이게요. 근데 이 한국종합기술이 이 칼이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였는데 이걸 노조한테 뺏겼다 이게 그걸 무마하려고 땅콩 회항 사건 때 계속 들고 일어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 한국종합기술을 노조들이 운영하는 정호번 지주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민주당하고 로비를 벌려서 전국에 있는 소각장을 그 독식하려는 그런 거를 하면서 각종 그 편의 내지는 그 뭐 지원금 명목으로 뇌물들을 그 줘가면서 지금 소각장을 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하남시에 있는 그 소각장인데 공원처럼 잘 만들었어요. 지나가면서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이게 용량이 48톤인데 이거 만드는데 3,030억 들었답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 그 만드는데 1,000톤, 마포구 소각장이 1,000톤인데 그러면은 뭐 한 1조 원은 넘어 들어가겠네. 이렇게 돈 하면서 돈 빼먹고 그다음에 정치연금 받고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뭐 돈 받아먹고 뭐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폐기물을 해서 해가지고 돈 벌고 그 운영을 누가 하겠어요? 운영을 그 이 노조
출신들이 운영해가지고 안전빵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에, 한국의 환경이 뭐 망하나 안 하나 자기네들은 관심 없다. 그러니까 자기 배만 배불리겠다. 이런 얘기로 몰아가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고 타당한 얘기입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악재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추진하는 민주당 애들하고 노조 출신 애들이 추진하는 게 치열한 쓰레기 쟁탈전, 공공소각장 건설은 미친 짓, 시멘트 공장 가연성 폐기물 싹쓸이, 소각, 재활용업체 반발 확산. 기존의 민간 소각장에서 반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소각장도 있는데 왜 그 공공 소각장을 지방자치단체가 만들려고 하느냐? 그게 이제 그게 의도가 아주 그 사악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악하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이 쌍용 시멘트 거기를 그 이 상반기 실적을 분석을 해 봤는데 동력비를 그 이 변동비 성격으로 봤어요. 처리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니까 879억으로 전년 상반기 573억보다 동력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게 대부분 유연탄을 많이 쓰고 있다고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급여 계속 올려야죠. 단가상각비는 어차피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운반비가 상당히 또 들어가죠. 그리고 도급 처리하는 것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여기 오일하고 운영 비용이라고 한 것은 참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동력비를 어떻게 줄여야 되는데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연탄 값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탈 수 있는 생활 쓰레기나 폐기물을 태워서 이 시멘트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오른쪽은 그것을 제가 퍼센테이지로 계산해 본 건데 원재료 사용액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19.5% 상승한 것은 처리 그 생산량이 좀 늘어나서 오르는 건데 상대적으로 동력비는 53.3%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연탄 가격이 엄청 뛰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마진이 별로 없으니까 시멘트 가격 올리겠다고 하니까 레미콘 회사들은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공 비율이 48%로 떨어졌는데 그러면 재료 비율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이 재료 비율에 이제 동력비를 제가 넣은 거죠. 이거가 그 좀 줄여야 된다 이겁니다. 줄여야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제 가공 비율을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한 군데만이 아니고 그 삼표 시멘트라고 성수동에 그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그 강남 아파트 질 때 엄청난 기여를 했던 삼표 시멘트인데 여기도 동력비가 522억 원으로서 전년도 상반기 360억보다 더 크게 증가했죠. 요거를 보더라도 이쪽도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 4.2%뿐이 증가를 안 했는데 동력비만 45% 올랐다 이게요. 그러니까 유연탄 가격이 많이 올랐다. 요거를 분석할 시점에서는 그 한전 유연탄 매입 가격은 좀 내려갔어요. 근데 그 안전 운전을 위해서 미리 그 확보해 놓은 원료들은 비싼 가격에 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전문적인 용어로 이동평균법에 의해서 금액을 떨어 나가니까 결국 오른 가격으로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 산표 시멘트는 그 매입 유형에 대한 그 통계를 냈는데 그 매입액이 그 원재료, 부재료 다 이런 걸 합쳐가지고 어 742억 원을 구매를 했어요. 거기에서 유연탄이 몇 프로냐 그러면은 83.3%나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만드는 그 실제 원료들은 가격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멘트는 유연탄이 들어가야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 코크스나 뭐 이런 게 또 무연탄하고 나오고 그러면은 이런 걸 또 어떻게 좀 봐서 가지고 시멘트에도 그 유효한 성분이 좀 들어가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철분이 있으면은 그 시멘트가 굽는데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철분이 있는 성분들은 다 그냥 섞는다 하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지금 그 지자체 민주당 그 떨거지들하고 그 노조 그 아새끼들이 그 추진하는 앉아서 향후 미래에 앉아서 배를 떵떵 거리고 살겠다 하는 애들의 책상이 뭐가 잘못됐느냐 근본적으로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새끼들이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제가 취업 효과라는 것을 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각 지자체에서 다 따로따로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발생지 처리 원칙? 뭐 말은 그럴싸한데 근데 이제 발생량이라는 게 이제 그 굴곡이 심하죠. 그러면 어떤 경우엔 가동률이 떨어질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해서 그게 손익분기점이나 뭐 이런 게 어떻게 타당성이 나오겠느냐. 그 발생 변동폭이 이렇게 그 클 거다 이런 얘기예요. 각 그 이 지방 이거를 근데 취합을 한다 이게요. 이 공장 창고를 하면은 변동폭이 이렇게 높았던 것들이 이 변동폭이 취합을 하면은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그 이 어디 그 일정한 장소에 있는 그 이 쓰레기 소각장 처리 공장에 안정적으로 그 쓰레기를 공급할 수 있는 거죠. 폐기물을. 그러면 공장 가동률도 올라가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낭비 없이 그렇게 싼 가격으로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으로 보나 환경보호 측면으로 보나 일정 장소 소수의 공장에서 소각해야 된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제적으로 당신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그 추진하는 애들이 그 이 자기 뱃속만 채우려고 어떤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그 이 경제적인 또 환경 보호라는가 이거 지금 사실은 그 각 지자체에서 만든다는 것은 그 환경 오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AI한테 아까 그 질문했듯이 환경 오염 지금 그 이 공기 오염 시키는 애 주범이 누구냐 그러면 아마 그 민주당 아새끼들이 다 해서 그 새끼들 죽여. 아마 그렇게 암살자한테 지시를 내릴 것 같은 AI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시나리오를 써보게 되네요. 이집트 국경 통과, 가자 지구 포위된 것에 긴급히 필요한 원저 한 방울을 흘려보내기 위해 개방. 뭐 AP에서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것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자 남부 지역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일부는 폭격한 남부의 그 북부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 남부의 생활 환경은 좀 북부보다 좀 안 좋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남부로 밀려 내려온 팔레스타인들이 구호물자가 들어오고 뭐 한다 하더라도 다시 북부로 돌아가고 있는 것도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21일이에요. 10월 21일. 근데 오늘 22일 날짜를 보면 YTN에서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시사 하마스 이스라엘이 인질인도 거부했다는 제목으로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과 AFP 통신 등이 전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라파 국경 검문소가 다시 닫혔다. 하루 만에 카타르는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문제와 관련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이스라엘 총리실은 거짓 선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마스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리고 가자지구의 생명줄 라파 통행로 재봉쇄했다. 2차 구호품 반입 가능성은 그러나 뭐 있는 것 같긴 하다. 이렇게 차들이 쭉 길게 대기에서 이 검문소를 통해 가지고 어, 남쪽 지역으로 가자 남쪽 지역으로 들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어, 일시 개방된 라파 통행로 바이든과 조건부 합의 결과 유엔 라파 국경 계속 개방할 것을 모든 당사자에게 촉구한다. 이렇게 됐는데 참 바이든하고 약속은 뭐 하긴 한 것 같은데 아닌 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강익중 내가 아는 것들 한글로 사람들의 속내를 보여주는 노래 황동이 코리아 헤럴드에서 보도했는데 스페인에서 한글 그 학당에서 개최한 무슨
행사인 모양인데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그 뭐 예술관 모양이에요. 강 씨라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에 그 참석한 사람들이 마드리드 컴플루텐세 국립대학, 말라가 대학, 살라망카 대학, 라스팔마스 세종학당, 스페인 한국문화원 등 다양한 기관의 참가자들이 참여한 이 행사는 집단적인 표현이 캠퍼스였다 해가지고 여기에 뭐 이제 한글로 뭐 쫙 이렇게 써놓은 모양이에요. 이것을 이제 그 강익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 말하면 연출을 예술적인 연출을 해가지고 이 참석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참 한글에 대한 예찬론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한글의 형태로 우리의 모든 내면의 목소리를 마음속에 모으고 있습니다. 한글은 음과 양의 조화처럼 자음과 모음과 함께 모여 소리를 내는 철학을 가진 글자입니다. 라고 행사에 앞서서 코리아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강 씨가 말했고, 이어서 저는 한글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정신병자 같이 좀 들려요. 자음과 모음이 모여 소리를 내는 평화와 조화의 글입니다. 저는 한글이 갈등으로 얼룩진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비밀 코드이자 희망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강 씨는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국뽕이 되는 거죠. 국뽕이 되는데 제가 이분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 했어요. 강익중 씨, 광화문 현판을 한자로 복원한 거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듣고 싶소. 기껏 그 박정희 때 그 한글로 광화문으로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것으로 바꿔가지고 누구나 쉽게 한자 모르는 사람들도 이게 광화문이구나 하고 알았는데 한자 못 배운 우리 젊은 애들이 그 한자도 몰라요. 우리 애새끼들도 한자 잘 몰라요. 저는 그 뭐 어려서 초등학교까지 그 한자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일본말을 몰라도 한자를 보면 대충 뭐 이해를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만은 결론은 한글로 어, 해도 이상은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요게 이제 뭐 벽면에 뭐 한글로 뭐 이렇게 한글을 이렇게 전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붕괴하고 있는 자본주의 뒤에 오는 것은 무엇인가? 동행경제에서 했는데 국가대표가 되게라는 세계대회는 멋진 비즈니스다 해서 이게 국가대회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국민국가가 태어나고 아직도 계속 남는가에 대한 질문형 해서 풀어냈고 근대 자본주의하고 같이 나왔다. 국민국가라는 게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국민국가 등이 21세기에는 그 국민국가 등이 필요 없다면은 아무래도 이 국민국가라는 틀을 넘어서면은 결국 그 제국에 의해 지배되고 만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고요. 기업은 국경은 방해해서 없었으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니까 나라는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방해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 국민국가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그 국경이 없었으면 돈 더 잘 벌어먹을 텐데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 자본 이런 거를 이제 지칭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대 자본주의의 본질이란 건 무엇인가 해가지고 쭉 이게 읽어보면은 마르크시즘의 그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그 군주한테 지배를 당했는데 그 비즈니스 권력자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피해가 심하게 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사실은 비즈니스 권력자 자본가한테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마르크시즘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근대 자본주의 국민국가 민주주의의 기능 부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 자유자본주의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지 않느냐. 국가 권력이 자꾸 세지고 미국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시민은 국가에 착취당하고 국가는 자본에 착취당한 요게 요즘의 형태다 이게요. 그래서 그 현대에서는 소비자는 자본에 착취하지만 자각이 되어버렸다. 나름대로 다 이제는 이해를 한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을 이용하는 가운데 만들어 온 것으로 어떤 그 이상향 때문에 제도 설계로 그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것은 시스템이 아니다. 설계도 없는 사실상의 유사 시스템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화로 붕괴한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대란이 일어날 텐데 아나키즘, 무정부주의나 카오스, 혼동 상태가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피폐한 자본주의 다음에 오는 것이 뭐겠냐 했는데 이 기고한 사람은 편리한 공동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컨비니언스 커뮤니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요거가 앞면에다가 이 기고자를 쓴그 칸이 부족해서 뒤에다 썼는데 원래 또 일본은 그 기고자를 서양 애들처럼 제목 밑에다가 먼저 소개하지 않고 맨 뒤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조직을 먼저 중시하는 집단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뉴스 언론 보도 형태를 보더라도 똑같이 나옵니다. 요즘은 한국 언론도 서양식처럼 언론 제목 써놓고 그 밑에 이제 바로 그 기자 이름을 쓰고 그러는데 이제 기자 이름보다도 먼저 그 무슨 일보 그거부터 먼저 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직을 먼저 강조하는데 집단주의적 성격으로 밑에다가도 또 병행해서 쓰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양수격장으로 다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언론을 보도하는데 그게 가짜 뉴스가 아니고 어떤 책임 의식을 위해서는 그 보도한 사람의 이름을 그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고 먼저 그 표현해 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개인주의, 자유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책임감 있는 태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지금 망해가는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포스트 자본주의라고 얘기해 보자고요. 대설득 없는 그저 유의적인 편리한 공동체 제가 의문문을 붙여봤습니다. 공동체는 공산주의를 듣기 좋게 번역한 거 아니냐. 일본 측에서도 커뮤니즘 아니에요. 공산주의, 커뮤니스트,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죠. 그게 공산 집단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던 거를 어느 날 갑자기 유하게 공동체라는 용어를 쓰고 한국에서 유독 공동체를 쓴다는 말을 쓰는 게 카톨릭, 그 다음에 그 시민단체, 먼 마을 공동체, 뭐 이래 가지고 옛날 마을 공동체는 그런 향수를 느끼는 그런 표현이긴 했어요. 근데 마을 공동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을 자체가 그런 거죠. 마을 자체는 그냥 공동체였던 거 맞아요. 누구네 집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아는데 그 지금은 아니죠. 그런데 무슨 도시에서 무슨 마을 공동체를 만들겠다 뭐 박원순 때 그런 거를 하면은 뭐 현실을 그 이념의 편향이 돼 가지고 뭔가 이 해보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래서 저는 그 공동체는 공산주의를 듣기 좋게 번역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유가 성공하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판가름할 수 없으나 아마도 연방 형태가 저는 되지 않을까. 포스트 자본주의 그게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던 그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던 그게 연방이 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체제가 뭔가 유사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하고 민간기업하고 또 그 혼합되어 있는 형태도 있을 거고 기간 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국영기업으로 좀 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자본주의도 지금 완전 자본주의가 아닌데 수정 자본주의라고 봐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수정 자본주의가 그것이 바로 포스트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글을 기고한 이 게이오 기즈쿠 대학 대학원 교수까지 되는 사람이 어, 아무래도 그 약간 왼쪽으로 왼쪽이 이거래요. 왼쪽으로 약간 좀 편향된 글 같습니다. 한국 재정을 비투성이로 한 장본인이 야당이 되면 국가 부도가 걱정이다 했는데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걸 뭐 쭉 얘기해봐야 뭐 그렇고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가격 급등에 발을
품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구입한다. 비투. 미투에서 유래하는 말이고 영권, 영혼마저 내준 빚 등이 문제가 된다. 문 후보가 집권한 것 때문이다. 이런 비투와 영권 이런 것들이 다 문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어, 이런 게 있는데 지들이 정권을 잃었는데 지금 이제 이 현 상태를 현 정부 탓이다라고 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책임을 돌리는,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애들이 과연 향후에 또 정권을 잡아서 제대로 할까? 뭐 돈만 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재정 준칙 법 제정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한다 그러잖아요. 재정 준칙이란 게 뭐 이상은 써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뭘 어디를 넘어가려면은 뭐 미국처럼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건데 왜 반대하냐 그러면 쓰고 싶을 때 막 쓰고 싶으니까 지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그래서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반항이 아니라 저는 이런 이 국민의힘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더불어민주당 애들 노는 꼴을 보면은 나라가 망할 징조다. 망할 것 같다. 한국이 망한다는 거가 이제 나라가 없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잘못하면은 스스로 망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김정은이가 그냥 접수하게 만들려는 그런 밑에 음모 세력들 아마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으면은 니들이 만약에 한반도가 적화 통일이 된다면 니들이 영원히 공산당에 들어가서 힘을 쓸 줄 알지. 남쪽에 있는 간첩 행위했던 이런 새끼들은 전부 다 만약에 적화가 된다 그래도 공산당 내에서 모두 권력을 위해서 김정은이가 다 죽일 거예요. 숙청해 버릴 겁니다. 그걸 걔네들은 몰라. 비응신 새끼들 같은. 미국, 헝가리와 러시아 관계 우려, 볼디자로 교리,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1대1로 회의 때 중국에서 헝가리 총리하고 푸틴 대통령이 이 배경은 무슨 동양화 같은 데서 앉아가지고 헝가리 쪽은 사실은 우리는 뭐 러시아하고 좀 잘 지내고 싶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유하고 가스를 러시아로부터 100% 공급받는다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살라고 이러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미국은 문제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이 워싱턴 관계가 좀 나빠진 것은 스웨덴 나토 가입을 승인하는데 에, 헝가리가 질질 끌었다. 이거에서 이제 또 기분이 나빠졌던 거예요. 일본이 30년 넘게 주춤하고 있는 이유, 진짜 이유는 뭐냐? 그래서 뭐 쭉 읽어봤는데 사로 와타리 아유미라고 이 사람이 무슨 성공한 사람이 뭐인데 지속 가능한 브랜드 해서 뭐 표현한 게 있고요. 일본이 정체된 진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경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평균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이거 정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평균이 아니고 절차 탁마해서 전체의 수준이 오르는 것으로 더 열심히 해라라고 생각된다. 목표를 높게 잡고 평균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야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공동선언 25년 한의를 더 높은 것에 서일본 신문이 사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도식을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이 구태 발상은 하루빨리 이제 결별해서 미래지향, 향후도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 잘 나가자 이런 얘기. 그리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때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이 발견한 한일 공동선언인데 이때 사실상 끝난 거를 그리고 지금 민주당 애들이 DJ 김대중 선상의 유지를 받들어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얘네들은 김대중 선생을 배신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 애새끼들은 반일 부추겼던 반일 프레임을 했던 애들은 그 그런 배신자들을 떻게 정치인으로 인정을 하지?
일본은 한반도 식민지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그때 표명을 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시대의 요청으로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의 관계 발전을 노력하겠다고 그때 답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이가 들어와 가지고 한일 반일 감정을 앞세워 가지고 두 국민의 감정은 악화됐다. 부모의 명백 말리지 마라. 한국 영화나 일본 영화나 이제 그 음악 교류,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한국품도 생기고 또 일본 우리 애니메이션 우리나라에 많이 잘 들어왔고 그리고 국교 정상화 때는 30배 차이 나던 한일의 명목 국내 총생당이 30배나 차이 났는데 이제 3배 정도 차이뿐이 안 난다. 그리고 평균 임금은 한국이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 어, 무엇보다 등신대의 이웃을 아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우호관계를 맺은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의 교류를 모두 활성화해서 모든 기회를 포착하고 잘 되는 신뢰 구축을 서두르고 싶다. 서일본 쪽에서는 서일본 신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